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 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그러니까 2021년 2월 11일은요 이 민주항쟁 6월 10일 60행사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시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6월 11일 21년도 우리 정치사에 큰 이 획을 남기는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요,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당 대표의 신인 프로필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30대 연령에 그야말로 이 당 대표를 만들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여의도 정책의 한복판에, 그리고 제1야당이고 또 이 제1야당은 현재는 야당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보수 정당이에요. 이 보수 정당에서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준석 씨가 이제 당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형적 특성, 즉 36세라는 연령, 그다음에 국회의원 활동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경력, 이것만 가지고서도 아주 큰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당은 야당대로 또 이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많은 기대와 그리고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준석 후보가 우선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후에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야 정당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요, 축하한다, 이런 전화를 하고 오늘 이제 떠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떠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했는데요. 축하 인사를 보면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 그것 다 이철이 정무수석이 써준 거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무수석도 써줬지만은 이 홍보 파트 그리고 이런 데서도 다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을 텐데요.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왔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주 큰 일을 하셨다, 훌륭하다, 여기까지 좋아요, 축하한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도 다 좋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 자, 이게 말이죠, 이 길 가는 일반 시민도 이 정도의 축하 메시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할 수 있다. 이거는요, 여의도 정치가 지금 대립한다 그러면은, 설령 대립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축하 인사문 아니에요? 이 대립을 앞세울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예. 그럼 이 대립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겠느냐? 여야 간의 대립, 물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야의 대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하면 여야 간의 대립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앞에다가 친절하게도 말이죠, 당 차원에서의 대립, 당 차원.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말이죠, 국가 최고의 통치권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 차원 대립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민주당 대립,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신임 대표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립, 갈등, 분열, 분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달라.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소통을 잘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식구끼리니까 국민의 눈에 분란으로 비치지 않도록 좀 잘 좀 끌어달라. 이 당청 간에 소통을 잘하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당입니다. 야당 대표한테 당 차원의 대립, 당 차원의 대립 계속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대통령의 정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대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정부와는 협조하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는 싸우더라도 우리 정부하고 협조? 지금 민주당하고 협조나 똑바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죠? 아니, 집도끼도 제대로 관리하는 못하는 상황에서 밖에 있는 제1야당한테 협조를 하라.
이게 축하 메시지. 만약에 앞에서요, 당 차원과의 대립 이런 얘기가 없이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정이 순조롭게 해서 이 어려운 국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덕담이고 또 이 필요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다가는 대립을 부추기고 뒤에서는 말이죠. 당 차원의 대립까지도 지적하면서 정부와 협조를 하자. 야당이 일반적으로 말이죠. 지금 제일 민주정치가 발전돼 있다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 또 유럽, 독일, 그다음에 불란서 이런 거 보십시오. 야당이 협조할 때서는 협조하지만 전반적으로요. 야당의 생명력은 정부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 그 속에서 대안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야당의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 차원에서는 대립하더라도 정부하고는 협조해달라. 이런 이 뻔뻔스러운 시각과 그것을 과연 국민한테 축하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냐, 이거 축하 메시지. 그냥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의 근시안적 사고, 그야말로 낡은 사고에서 여의도 정치판을 보고 있고 낡은 사고에서 야당을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생각 참 심각하다. 예, 심각하다. 써준 사람이나 이거 뭐 정무수석이 갖다 이렇게 하십시오. 축하 인사하십시오 했는데요. 이철이 정무수석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저 수준의 정무수석이에요. 저 수준의 비서실장.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저 수준의 홍보 파트입니다. 이거 다 협조하지 않고 정무수석이 그냥 쫙 써가지고 비서실장 보고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관 안에 이 비서진에서 비서 파트에서 다 조율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못 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야당의 기능과 역할을 뭘로 보는지, 현 시국의 엄중함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이 메시지 하나로서도 이러니까 국정이 실패하는구나. 이러니까 국민의 분노가 커지는구나. 그래야말로 이러니까 양정철 전 민주위원장이 이 아마추어리즘으로 꽉 차 있다. 성숙한 아마추어리즘이 대통령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보좌진들이 아마추어면 대통령은 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민정수석했죠. 시민사수석했죠. 비서실장했죠. 현 문재인 대통령만큼은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비서실을 잘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준석 당대표한테 제1신으로 발한 축하 메시지가 이 정도 순서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격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아니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준석 85년 3월 31일생이고 부모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90년생입니다. 성동구에서 태어났고요. 현 거주지는 노원구 상계동이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13기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경제학 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이력으로는요. 현재는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이고요. 현재 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클라스 스튜디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20대, 21대 노원병 총선, 그리고 2018년도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해서 연령들, 중요 인물들, 국민의힘 평균 연령은 57.36세,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은 배현진 38세, 국민의힘 최고령 의원은 홍문표 74세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62세, 김종인 전임 비대위원장은 81세, 송영길 대표는 58세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번 이준석 후보가 특기할 만한 것은요, 오늘 이 수락연설을 했는데요. 이 수락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임재범 씨의 인기가요, 너를 위해라는 노랫말을 빌려서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약속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락연설을. 근데 이 가수 임재범 씨가 부른 너를 위해라는 가사 일부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여기에서 이 연설을 따왔다고 합니다. 다만 원곡에서는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을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바꾼 수락 연설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준석 당선과 관련해서요. 나경원 후보가 79,151표, 이준석 93,392표, 최고위원회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그 다음에 김용태 청년위원, 이렇게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총 5명인데요. 이 최고위원 총 5명 중에 여성이 3명이고 남성 2명입니다. 그리고 이 전직으로 따지면요. 조수진, 배현진은 언론인 출신이고요. 정미경, 김재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준석 중요 메시지를 보면요. 뭘 강조했느냐? 여성다움을 강조했고 청년다움을 강조하고 있고 중진다움, 당대표다움, 이런 이 판에 박힌 이미지, 그런 고정된 이미지, 이것은 일종의 낡은 이미지다. 이런 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훌륭한 선배들과 전당대회를 치러서 행복하다. 그리고 대선 승리가 지상 과제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자가 공존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구태 의존한 세력에겐 좀 맞서달라. 그리고 다른 생각과도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수락연설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을 치를 것이고 첫 번째로 대변인단을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겠다. 그래서 6월 중에 토론 배틀을 통해서, 즉 토론전을 개최해가지고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이 부대변인을 선발하겠다. 그리고요,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나가겠다.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맨 먼저 현충원에 가서 천안함 상처를 어루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치 전반에서 젊은 세대가 소외됐다는 상황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고, 윤석열 총장의 입당선과 관련해서는 당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준석 당 대표의 탄생과 더불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은 정당 사상 최연소 야당의 대표고 정치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또 이 탄핵의 각을 넘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요, 이 보수 혁신과 역동성을 기대하고 이제부터는 치열하게 경쟁하자. 그리고 양당 진영 정치의 적대적 공생이 아니라 합의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국회, 다원성이 보장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 관계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에서는요, 이준석 당 대표와 관련해서 제1야당의 쇄신을 열망한 국민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고, 혁신적 야권 대통합에도 열린 자세로 적극 나서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드는 데 주어진 제1야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제1야당을 합리적 정치 세력으로 변모시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기성의 정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민심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민주당은 기성 정치의 구태를 얼마나 끌어냈는지 돌아본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1시 20분쯤에 이준석 신임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주 큰 일을 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는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면서 야권 주력 주자가 있다면 늦추고 또 살피고 제3세대 구축보다는 저희 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저희 당의 대선 주자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 총장 공수처가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윤석열 정 총장 수사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많고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준석 이 당 대표가 생김에 따라서, 이 탄생함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야권 분열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차차기 대선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의 판을 흔들게 되는데요. 이 여당에서는 이번 이준석 당대표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여당이 이제 낡은 꼰대 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과제로서는 영입, 그다음에 통합,
대선 승리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MZ세대 이준석 당대표의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86세대의 퇴진을 촉진시키는 분위기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여당 최고위원, 여당의 청년 최고위원 이동학 최고위원은요. 이제 민주당은 꼰대당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까지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 당대표의 출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하나의 큰 말하자면 이 세력 교체, 세대 교체, 역사의 이 변동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임 당대표가 어떻게 국민의힘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또 가는지 그래서 이러한 뉴스 제가 집중적으로 당분간 보도해 드리면서 내년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제1야당이 되고요. 그리고 야권 그렇게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최재형, 그다음에 김동연, 또 이 홍준표 모두가 국민의힘 당 하나로 다 묶어주기를 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하는 것만큼 더 큰 정치적인 목표와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래서 과거의 이력, 경력, 했던 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그런 이 주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고 조건 없이 국민의힘에 와서 그야말로 당당한 실력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 경선의 장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추미애 얘기 빠질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요, 추미애가 날뛰면 날뛸수록 우리 국민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분노의 생각, 그리고 정권 교체의 생각, 심판론의 생각에 더 불을 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추미애의 두 가지 입장문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윤석열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추미애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놀랄만한 끔찍한 아주 그야말로 이 더티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것은 추미애가 인성이 말이죠. 우리 국민의 평균적 인성에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윤석열 총장 한마디로 있잖아요. 정치검사가 대권을 지켜간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이나 똑같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마는 누굽니까? 추미애 본인이 악마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악마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를 악마라고 치는 거예요. 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최고 양자 대결에서는 50%를 넘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의 절반이, 그리고 특히 이 보수 진영의 국민, 지금 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87% 정도가 윤석열 총장의 대권 주자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87%가 다 악마라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추미애, 이런 사람의 또 입장문을 제가 안 알려드릴 수도 없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추미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불쾌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뭘 믿고 장관을 시키는 것인지. 자, 이 악마라는 표현, 악마가 아니고서는 악마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추미애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주는 거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을 이 추미애한테 장관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더 지독한 악마한테 맡긴 거나 똑같다. 이런 논리도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40년 전에 정치군인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라는 정치군인을 척결해 놨다. 그런데 정치검사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 법준을 쥐고 서 있으니까 더 엄청나다. 이러면서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민주주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을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준 거나 똑같다. 이런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수처가 윤 총장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직권남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고발되어 온 것이고, 공수처 설립 취지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릴 거라 할 뿐도 아니었다. 제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다. 또 발뺌은요 엄청 잘해요. 자기 아들
문제가 됐을 때 발 빼먹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발 빼먹는 거는요, 2등 가라고 하면 못 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한두 말씀만 더 드린다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체는 그 당시에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누군가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 그냥 당시에는 무혐의 됐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점치 않는 상황이었다. 저한테 공식 보고가 됐다거나 엄청 큰 사건이 매장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친소를 떠나 묵과할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 엄정하게 더 보라고 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작년 11월 6일 택시자 폭행한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8, 9일 10 이때쯤 추 장관 정책보좌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 추 장관이 안 것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딱 잘라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가 이 아들과 관련해서 부인한 내용들, 이게 보면 사실과 달리 해명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해명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개입 있었는지 없었는지 반드시 별도로 우리가 취재 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고요. 함부로 민주주의 악마, 이런 악마 같은 표현, 누가 악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조남관 이 대검 차장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좌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범계, 참 뻔뻔스럽죠. 사적인 감은 이 1g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남관 대행 그야말로 애완견으로 커왔어요. 이성윤이하고 둘이 현 정권에서 최고의 애완견 중에 한 사람으로 쭉 커왔는데,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징계 국면에서 말하자면 징계 그거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찍혀가지고 이 한명숙 모해 의중 사건 이런 것 가지고 또 찍혀서 결국 법무연수원장 좌천됐어요. 이 좌천됐는데 오늘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 취임사에서 작심 성토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당연히 문재인 박범계죠. 예. 자, 뭐라고 작심 성토를 하고 있느냐?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검찰개혁, 둘째가 정치적 중립인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일관된 입장에 취임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 1, 20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수레바퀴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고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일관된 비판과 맥락을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조남관 원장은요,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저리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 오만하게 군림했던 것이 지난 법무 검찰의 오역의 역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에 관해서 말이죠. 과연 박범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단순하게 말이죠. 인사의 불이익을 받아서 이렇게 작심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잘못 빼서 휘두른 데 대한 인과응보다.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오늘 처음으로 이 조국, 정경심, 오늘 재판정에 동시에 부부가 참석했어요. 사실상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근데 재판에 참석하기 앞서서 이 조국 누굽니까? SNS의 대가잖아요. SNS에 뭘 하나 올렸냐면요. 비틀스의 길고도 험한 길, 이 노래를 공유했습니다. 이 비틀스의 길고도 험한 길, 너로롱 앤 와인딩 로드, 이 제목, 이 노래는요 70년도에 발표한 그러한 이 노래예요.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래서 비틀스가 팀이 해산되기 직전에 발표한 노래 중 하나인데요. 노래 가사에 당신에게로 가는 길고도 험한 길, 전에 나는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네.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문제로 기소된 조국 장관, 그 다음에 자료 입시 비리,
이런 걸로 기소돼서 지금 법정 구속돼 있는 정경심 전부 이제 병합 심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국 이거를 분리해달라, 분리병합해달라 그랬는데 이 분리병합이 아니라요. 뭐라고 그럴까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병합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심경을 얘기했는데 참 이 조국도요 추미애 못지않게 뻔뻔스러워요. 반드시 중범이 말하자면 중죄가 엄격한 이 형량이 선고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제 방송 지금 이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